네, 안녕하세요. 이번 두 번째 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사회를 담당하게 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입니다. 저는 두 번째 세션에 있어서 특히 사회의 가장 큰 덕목은 철저한 시간 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많은 스터디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발표자께서는 15분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토론자께서는 7분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중부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부 정보보호학과의 김성규 교수님께서 비대면 시대 이후에 어떤 디지털화 시대 로봇 산업 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비대면 시대 이후의 디지털화 시대 로봇 산업 전망에 대해서 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중부대학교에서 이제 속해 있고요. 또한 이제 과기대의 IT 정책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컴퓨터공학을 이제 전공을 했었고요. 제 연구 분야는 그 인공지능 쪽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도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 메디컬 데이터를 그 바탕으로 해서 그 학습시키는 인공지능 활동들을 현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아젠다는 첫 번째 서론, 로봇의 등장 배경, 또 이제 본문인데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팬데믹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들이 아마 여기 여러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언택트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언터치라는 이런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로봇 산업이 왜 이렇게 그 코로나 시대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조금 더 많은 기술 발전이 되고 있는 것들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이제 언터치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 로봇이 현재는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최근에는 우리 이제 대학교에서도 졸업을 하는데 이런 졸업 로봇 같은 그 AR 그 로봇가 나와서 이 로봇이 대신해서 그 졸업을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한 그 집에 오래 계시는 이런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서 돌보미 로봇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는 많은 이런 지원을 하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떠올리는 것들이 영화에서 본 이런 로봇을 상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화 속에 있는 로봇들이 실제 코로나 이후 팬데믹 사건 이후로는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로봇이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만 이렇게 봤다라면 지금의 로봇은 이런 뇌의 구조를 닮아가는 이런 뉴런 기술이 들어가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런 로봇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영화들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허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허라는 영화에서는 이런 대필 작가가 내가 이제 그 편지를 대신 써주는데 이런 인공지능 운영 체제인 사만다를 이용해서 이 대필을 쓰면서 이 사만다와 사랑을 빠지는 이런 가상현실과 실제 생활을 좀 혼란스럽게 이런 비춰봤던 이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타워즈 우리 에피소드 7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아주 예전부터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미래를 제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 무선 조종이라든지 음성 인식, 자율주행, 홀로그램 이런 기능들이 다 갖춰져 있었죠. 이 내부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머리를 부착시켰고 내부에는 바퀴가 돌아가서 돌아가는 방식, 사람과 비슷한 이런 방식의 로봇을 구현을 했었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영화 맥스 마키나라는 이런 영화에서는 실제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사람과 같은 이런 형태를 가진 로봇이 판단을 해서 이런 천재 개발자 네이린이라는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인간이 결국 결정을 내려야 될 이런 판단을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이런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외에도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내가 한 번씩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또는 섬뜩하게 본 이런 그 로봇 영화에 대해서 한 편씩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피라는 영화에서는 어린 아이가 커나가는 것처럼 이 어린 채피라는 이런 로봇이 이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학습을 해나가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학습형 감성 로봇도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본 미래의 로보팅은 기존의 하드웨어 관점에서 많이 바라봤던 이런 로봇에 비해서는 이런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이런 세상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는 이런 제조업에 좀 국한되어서 로봇이 사용됐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는 생활형 로봇 같은 생활 속에서 그 만들어지고 인간과 함께 사는 뭐 위드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는 많이 발전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팬데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컴퓨팅이 향후에는 이런 인공지능 로봇의 컴퓨팅 형태로 간다라는 것들은 극명한 사실이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노동력에 대한 변화도 과거에는 인간이 이렇게 힘든 일을 했지만 앞으로는 뭐 기계적인 것들, 전기적인 것들, 그 다음에 로봇을 이용해서 인간이 하던 일들이 이제 대체가 될 것이다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팬데믹 세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런 로봇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라인에서는 이미 이런 로봇의 그 기능을 이용해서 거의 정밀하게 이렇게 그 로봇의 공장 자동화의 무인화를 가져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없어질 직업 뭐 이것들보다는 아마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중에서는 이러한 그 로봇이 이제 대체돼서 하는 것들이죠. 뭐 의료 수술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그 뉴런 네트워크 이런 학문과 기존의 메카트로닉스라는 이런 학문이 또 이제 합쳐지면서 향후의 로봇은 당연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는 이제 아주 많이 그런 그 발전이 되고 지금 인간과 같이 사는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형 로봇이 앞으로 그 발전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다파 인공지능 칩이라든지 IBM의 뭐 시냅스 칩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또 발전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아직까지도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아직 굉장히 많이 미흡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를 앞으로 더 해야 될 분야가 이런 인간의 뇌 구조인데요. 이런 인간의 뇌 구조인 시냅스 구조를 이제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이런 이제 그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 이제 뭐 첫 번째 기조 연설에서 얘기했던 뭐 테슬라라는 그런 회사에서도 그런 뉴럴 그 연결 커넥팅하는 뭐 이런 이제 연구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그러면 이런 약한 윅 인공지능을 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인공지능 자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트롱 인공지능 쪽으로 또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뭐 이런 정책적인 방향과 또한 뭐 윤리적인 방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앞으로도 논의가 돼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이런 자율주행 및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적용이 돼서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인간과 같이 살면서 이런 그 팬데믹 세상에서 아무래도 이제 집 안에서 이렇게 많이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뭐 청소라든지 뭐 요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에 대한 어원은 뭐 연극, 우리 체코슬로바키아 소설가가 쓴 이런 희극에서 나온 이런 용어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로봇이라는 용어에서 대체가 되었듯이 로봇의 어원이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이런 특정한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어원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초로 발전이 됐던 이런 로봇 형태는 기존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많이 쓰는 이제 산업용 로봇, 특히 이제 일본이라는 이런 로봇 강국에서 많이 이제 썼다면, 지금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발전돼 있는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로봇 시장 추이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고령화에 의한 로봇이 또 역할들도 많이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의 핵심 기능인 보는 교수님, 말하는 기능인 음성인식 기능. 너무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앞으로 5분 남았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관절 로봇이라든지 무인화 로봇 같은 경우가 나타났었고요. 특히 뭐 애플의 시리라든지 구글의 나우,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코타나 같은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이 로봇에 탑재되면서 실제 인간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고, 특히 3년 전에 소피아가 이제 한국에 또 이제 왔었죠. 소피아는 그 당시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적까지 이제 취득을 한 그런 이제 인간을 낳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었는데요. 이런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활발하게 또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같은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향후에는 이제 로봇과 융합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코로나 이후로 그 언택트 환경에서 이런 안내 로봇 같은 경우가 페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뭐 예전부터 공항이라든지 이런 뭐 쇼핑몰 같은 데서도 많은 그런 로봇의 형태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주 수많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기술들을 또 이제 M&A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로봇이 갖는 포지셔닝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인한 일상의 빈자리를 찾는 이런 서비스 로봇과 제조 로봇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 분야는 뭐 온라인 배송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경우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로봇의 그런 오차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정밀해졌기 때문에 이런 물류 시스템에도 충분히 쓰고 있고요. 특히 로봇 드론 분야에서는 소매식품 제조, 물류 등 노동 집약적인 비즈니스 대안으로 이런 로봇과 드론이 등장해서 앞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 속의 로봇인 이런 서비스 로봇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집안에 오래 있는 이런 스마트 홈이라든지 이런 의료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의료 재활 로봇이라든지 물류 이송, 특히 세월호나 이런 산불이 났을 때 제어하는,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 또한 소독을 할 수 있는 재난 안전 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환경, 방역 로봇이라든지 검사 로봇, 교육용 텔레비전 로봇, 노인 장애인 지원 로봇, 배송 자율 로봇 같은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좀 짧은 시간 내에 좀 이렇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국내에는 아무래도 로봇을 또 관장하고 있는 것들이 하드웨어 관점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이런 소프트웨어를 또 관장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에서 이 로봇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두 가지의 부처에서 좀 더 조화롭게 로봇 발전법 같은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로봇 산업 발전 방향을 잡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서 산학연을 좀 합해서 로봇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를 했고 2023년까지는 제조 로봇을 60만 대, 70만 대까지 확대를 해서 이 로봇 발전 3대 추진 과제인 3대 제조업 중심 제조 로봇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를 육성을 하는데 돌보미 로봇, 의료 로봇, 물류 로봇,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본에서 앱손 같은 데서 이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립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로봇 산업 발전 3대 추진 과제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 산학계에서도 투자 및 선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로봇은 굉장히 긴 안목에서 연구 개발이 돼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약 한 15분 정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사회인 제가 중간에 시간을 소모하기보다는 바로 이어서 토론 잡게 조금 더 많은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인터랙티브 사이언스학과의 이대호 교수님께서 관련된 토론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이대호라고 합니다. 일단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서 7분 타이머를 좀 켜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그 발표문을 보고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규 교수님께서 거의 로봇과 AI에 대한 모든 것을 발표 자료에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되나를 고민을 했고 제가 느끼기에는 김성규 교수님께서 이 로봇과 그리고 로봇의 그 두뇌가 되는 이 AI 중에서 조금 더 하드웨어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김성규 교수님에 대한 그 발표 연구의 논의를 구체화하기보다는 약간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토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왜? 네.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공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토론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왜 요즘 들어서 로봇이 갑자기 똑똑해졌을까요? 물론 그 김성규 교수님께서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이제 중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런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뉴런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는 최근은 아닙니다. 이미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은 10년 전부터 등장을 했었던 모델인데 단점이 많고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컴퓨팅 파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제 인기가 시들해졌다가 최근 들어와서 다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가져온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초 5G 브레인리스 로봇이라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5G가 사용된다는 건 알겠는데 브레인이 없는, 즉 뇌가 없는 로봇이라는 건데 이 뇌가 없는 로봇이 어떻게 똑똑할 수 있는지를 밑에 글을 읽어보시면 로봇에서 두뇌에 해당하는 고성능 컴퓨터를 5G 네트워크에 연결된 외부의 클라우드로 빼내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사진을 보시면 팔은 굉장히 크고 굵은데 오히려 몸통은 굉장히 작죠. 그래서 동작을 하는 팔다리의 기능은 강화하고 뇌는 로봇이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최근에 이렇게 로봇이 기존에 10년도 더 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가지고서 갑자기 똑똑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로봇의 두뇌 기능을 해주고 그래서 이 두뇌가 굳이 직접 클 필요는 없이 5G를 통해서 외부의 데이터만 가지고 오고 그 데이터를 분석만 할 수 있다면 로봇이 충분히 작은 하드웨어 크기를 가지고서도 이제 똑똑해질 수 있는 거죠. 뭐 사실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줬었던 사건이었죠. 구글의 딥마인드가 만들었던 알파고가 바둑의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걸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목격을 하셨을 텐데요. 만약에 구글이 이 알파고한테 인류 기사들의 기보를 학습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평범한 실력의 동네 아저씨들의 기보를 학습시켰다면 그래도 이 구글의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기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제가 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좋은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 않으면 이 AI가 아무리 훌륭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똑똑한 AI가 되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로봇은 이제 소피아라는 로봇인데요. 예전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아마 보셨을 수 있을 텐데, 뭐 아이를 낳고 싶다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나는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공개된 자리에서 해서 막말 로봇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로봇입니다. 근데 이 소피아가 다시 이제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해요. 이런 소피아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로 침투하는 로봇을 이제 소셜 로봇, 물론 김성규 교수님께서는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서비스 로봇 중에서도 이제 더 사람과 비슷하고 사람을 닮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회생활을 하게 될 로봇을 이제 소셜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글의 딥마인드는 이 인류 기사들의 기보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면 소셜 로봇은 어떤 데이터를 써야 될까요?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루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죠. 소셜 로봇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얘기하고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의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까? 우리의 이 데이터는 다 SNS, 소셜 네트워크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가지고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었던 거는 카카오톡에 있는 대화 내용들을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제 온라인에 공개가 됐었던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 소셜 로봇이 사람같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더 사람처럼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SNS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이 SNS 데이터는 알파고가 사용했던 인류 기사의 데이터일까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예전에 프랑스에서 이 SNS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3분의 2 정도가 나는 SNS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앙일보가 비슷한 설문을 한 결과 SNS 상에서 과장을 한 적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더 적냐? 프랑스에서는 그런 것까지 과장으로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맛있는 집만 가지는 않잖아요. 음식점만 가지는 않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식당에서 밥을 더 많이 먹는데 학교 식당에서 저렴한 음식을 구입해서 먹으면서 그걸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좋은 집에 갔을 때만 이제 사진을 찍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SNS에 올리는 데이터가 진실된 우리의 일상생활을 100% 반영하는 데이터가 아니고 그런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학습을 한 AI 로봇 역시 또 인류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띠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네요. 뒤로 넘어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똑똑해지는 것이 꼭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AI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쓰시면서 내가 봤던 영상만 계속 추천을 해주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AI가 제공하는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AI가 우리에게 너무 맞춤화를 잘해주면 그 맞춤화 속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세렌디피티, 뜻밖의 발견을 이제 원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세상이 되게 된다면 AI가 꼭 똑똑해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김성규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제가 첨언하고 싶은 거는 로봇이 똑똑해진 것은 이 AI 그리고 데이터 덕분이고, 이 데이터가 더 좋은 데이터가 되고 더 똑똑한 AI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호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김성규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어떤 이견을 제시하시거나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추가적인 보충적인 어떤 로봇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가끔 저희 아이를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제 나쁜 점이 제가 했던 나쁜 행동을 아이가 그대로 하고 있어서, 보통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 로봇도 비슷하지 않을까, 인간의 거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거울의 어떤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인간에게 이로운 그런 로봇이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문을 제시하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박성규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게 있으면 제가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토론을 같이 해주신 우리 이디오 교수님 말씀을 저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과연 이 로봇이라는 이런 뭐 기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사람과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마지막 이제 말씀해주신 과연 이 로봇이 똑똑해져야만 로봇으로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활발한 논의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같은 이제 그런 그 기술을 연구하는 이런 분야에서도 과연 이게 어디까지 진보를 해야 돼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무조건 똑똑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은 좀 들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이루다의 그 소셜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 아주 안 좋은 말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성희롱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 인공지능이나 이 서비스가 결국에는 이런 하드웨어 관점에서 인간과의 같이 이제 살게 되는 아까 말씀해주신 서비스 소셜 로봇의 형태로 이제 향후에 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이제 좌장이신 우리 김연경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데이터의 초기 데이터의 그런 클렌징 상태라든지 이런 초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서 클 수 있는지, 아까 제가 영화에서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 로봇도 성장을 하는 그런 아이와 똑같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아이한테 잘못 이런 환경을 제시했을 때 이 아이가 잘못 받아들이듯이 이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저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이제 코멘트를 주셔서 저도 여기까지 해서 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허덕원 책임연구원님의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서 비대면 전자정보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지능정보사회 진흥원 책임연구원 허덕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앞서 송영조 박사님께서도 이제 그 같이 토론을 하셨지만 저희 그 회사 명이 변경된 지가 이제 2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좀 입에 좀 착 달라붙진 않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제 IT 정책 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제 수료했고요. 이제 박사 학위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발표를 제공해 주신 이제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서의 비대면 전자정보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제 말이 아직은 좀 익숙하지는 않고요.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감염 사례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이제 코로나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이제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서 이제 로봇 산업이나 앞서 이제 전체적인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았다면 저는 이제 전자정부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전자정부라는 개념도 이제 디지털 정부라는 개념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간략한 개념과 현재 서비스 모델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토론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론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제 감염병이 국내에서 생겨난 지가 이제 1월 20일, 작년 1월 2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 1년이 지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관심 단계, 가장 낮은 관심 단계에서 이제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심각 단계로 전환된 것이 약 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기존 대면 문화 속에서 이제 대안 수준으로 논의되던 비대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핵심적인 서비스로 강요가 되게 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면적인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세미나도 마찬가지지만 줌 기반으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구글 미트를 활용한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온라인 공간 속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비대면 서비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보편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출퇴근이나 등하교 같은 경우도 온라인 속에서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출근이나 퇴근 관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대전환 속에서는 기술과 인프라, 정책의 전환이 함께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개별적인 서버 개념에서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화가 좀 더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정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가 이제 개인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개념인데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개별적인 그 맞춤형 서비스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전자정부 패러다임에서 디지털 정부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존 전자정부 같은 경우는 행정의 효율화나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 제공, 예산 절감, 효율성에 좀 더 중점적인 가치를 두었다면 이제 디지털 정부로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다음 장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를 위해서 디지털 정부 혁신 계획이라든지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한 이제 공공 부분의 디지털 전환 추진에 따라서 서비스의 대전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논의하고 싶은 사항은 기존 전자정보와 디지털 정보의 주요 차이점, 예를 들어 뭐 핵심 가치나 이런 개념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디지털 정부 관련 정책이나 이런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제 매핑을 좀 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모델로서 어떤 것이 이제 제공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이제 쟁점과 과제로서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정부 개념 관련해서 기존 전자정부와 디지털 정부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정부와 기존의 전자정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사실 뭐 이제 OEC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지만 이제 연구하는 기관이나 뭐 개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사실상의 뭐 차이는 없다 이런 형태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OECD에서 제시한 e-government, 그러니까 기존 전자정부와 디지털 거버먼트 이렇게 차이를 좀 나타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전자정부 같은 경우는 개념이 이제 더 나은 정부, better government를 달성하기 위해서 ICT와 인터넷을 도구로서 활용하는, 툴로서 활용하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디지털 정부의 경우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 관계자나 NGO, 시민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데이터 접근이나 서비스 제공과 같은 디지털 정부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요 가치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이 투명성이나 기존 전자정보 같은 경우는 투명성과 사용자 중심의 공급, 효율성 중심의 가치가 좀 더 강했다면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는 디지털 바이 디자인이라고 해서 디지털에 의한 뭐 디자인 그리고 이제 개방성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서비스 전달의 혁신 쪽에 좀 더 강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요 가치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상 디지털 정보에서도 물론 투명성이나 효율성 같은 가치는 어느 정도 같이 이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완벽하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두 개념의 차이를 중심으로 볼 때 디지털 정보는 단순한 서비스 공급 수단을 넘어서 데이터 기반의,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개방과 혁신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전자정부나 디지털 정부의 서비스 대상이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좀 제공되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서는 규모나 경직성 그리고 전달 채널의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좀 더 공감할 수 있을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규모 측면에서 본다면 잠재적인 고객이 시민이나 전 국민 규모에 가깝고 점차적으로 이제 대량적으로 제공하긴 해야 되는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당위성도 강화되고 있는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책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예, 말씀 중에 너무 네. 죄송한데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게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수요자는 이제 자신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채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웹이나 앱이나 키오스크, 오프라인 등 그 중에서 자기들이 이제 편한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좀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에서의 혁신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유연한 데이터 활용과 투명한 정책 과정 그리고 다양한 채널의 동등한 서비스 제공들이 선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디지털 전환 관련한 정부 정책은 이렇게
19년도 10월에 그 코로나 이전에 디지털 정부 혁신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서비스 데이터 시스템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이제 개별성과 분절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이 되었고요. 이 내용을 보면 1, 2, 3번 정책이 프론트엔드라고 해서 서비스 관점에서의 이제 고도화, 혁신 이런 내용으로 좀 강조되고 있고, 그 백엔드라고 해서 4번, 5번, 6번은 클라우드 활성화나 데이터 서비스 그 생태계 구축과 같은 백엔드 그 정부 지원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발표를 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이라고 하여서 앞서 이제 그 디지털 정부 혁신 계획 자체는 코로나 이전에 발표됐다면 해당 정책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런 디지털 상황이나 이런 걸 반영하여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이제 디지털 그 코로나 위기를 정부 혁신 가속화로 통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뭐 사실 공적 마스크 안내 서비스는 사실 저희 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핵심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었었고요. 해당 사례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개발자들은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이제 모델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마스크 수급 원활화를 위해서 오브제를 같이 이제 정책적으로 결합하여서 1차 그 대유행 그 상황에서 국민 불안감을 인수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K 방역 관련해서 QR 체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제 이런 민간 서비스를 활용해서 그 유저 정보와 출입 기록을 이제 분리해서 관리해야 했고, 그리고 발급된 QR 코드가 이제 사회부장 정보원에 저장되게 되는데 해당 정보는 뭐 이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이런 구조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고요. 또한 이제 그 비대면 맞춤 서비스가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그 신청이나 처리까지 이제 지원해주는 이제 국민 맞춤형 국민비서라는 서비스가 이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제 계속적으로 구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세금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넘어서 이제 금융이나 연금으로 확대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보이사나 국민신문고 이런 콜센터 같은 민원 상담을 AI 챗봇으로 답변하는 민원 365라는 서비스가 이것도 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공부문의 이제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이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이제 데이터 3법이나 이런 이제 개정을 통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이제 본인의 정보를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 산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청약 자격 확인이나 뭐 정책 자금 이제 자격 확인 뭐 이런 것을 기존에 이제 흩어져 있는 정보를 개인이 이제 주체적으로 동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디지털 기반 신분증이나 고지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될 예정이고요. 기존 이제 플라스틱 방식의 신분증이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좀 더 이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제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안전성 검증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디지털 고지와 수납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채널을 통해서 요금 내역을 고지받고 간편하게 납부도 가능하도록 카카오나 이런 이제 네이버 같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상 쟁점 및 선결 과제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정부 서비스는 현재 이제 구축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런 사업들이 디지털 정부 혁신 계획을 통해서 이제 사업화가 되고 구축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해당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에 따른 법제도적인 이슈는 아까 이루다나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지만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쟁점에 대한 대응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되면서 모바일 기기 활용이 강제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정보 소외 계층이나 과의존 계층에 대한 이제 역기능 뭐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가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교육 격차로도 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서 인식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격차와 엮이는 문제는 해결해야 될 당위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과 뭐 조력자 등을 활용한 포용 정책이 언제든지 이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이 ICT를 활용한 선제적인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가 공공 서비스 품질에 중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앞서 그 코로나 이제 마스크 앱이나 이런 사례와 같이 시빅 해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민간 파트너십 확장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고요. 기존의 정부 간에서도 정부 내에서도 협업이 굉장히 부재한 경우가 많아서 규제가 과잉이 되거나 복잡한 의사결정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하긴 한데, 이런 정부 내 협력이나 민간과의 협력 우수 사례가 좀 더 이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그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결과에서 이제 19년도 그 인덱스 상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선제적 정부 부분이 좀 더 낮은 부분. 연구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시간 초과하셨습니다. 네. 선제적 정부가 이제 낮은 순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적 정부가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처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간 협력 등의 계기로, K방역 등 이런 국가 간 협력 등의 계기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정서화 선임연구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서화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디지털 신경제 도래에 따른 기술사회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과학행정의 거버넌스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저도 많은데 같은 고민을 하시고 계셔서 좀 더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라고, 네, 코로나의 어떤 것 때문에 새로운 신조어들도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돼서 온택트, 혹은 언택트, 뭐 많은 정말 새로운 비대면 세상이 열렸는데요. 항상 느리다, 항상 변화에 좀 적응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던 정부가 이번에는 굉장히 새로운 실험들을 많이 해서 코로나 맵 드라이브스루 이런 것들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정부의 어떤 대응이 훌륭했다라고 지금 저희 격이 좀 올라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단에서 니아가 참 많은 활동을 하셨고 지금도 부지런히 하고 계신다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가웠던 거는 이제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설계할 것이다라는 여러 정부의 방향,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서비스들의 좀 아까 소개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잘만 된다면 더 나은 정부가,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되겠다라는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그 발표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고민해야 될 것들이 결국에는 개인정보, 이게 다 데이터로 이제 이루어질 서비스들인데 이거에 대한 역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계속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 또 하나, 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에 올라탈 수 없는 그 격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우리가 포용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두 가지는 계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간다고 하면 당장에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계속 이제 제공을 해야 할 텐데
과연 그런 이용자 관점, 수요자 관점으로 디자인하는 것, 그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이게 앞으로 관계자들이 조금 공부를 해 나가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세계적으로 이 추세가 있고 이런 그 디지털 정보로의 전환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인데, 그래서 정부 혁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는 유저 드리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방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여러 이제 세미나들을 갖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얘기하는 핵심 변화가 결국에는 직접적인 시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리고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이제 핵심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연락처 카드 목록에 진주소가 이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디지털 정부의 생태계 조성도 공공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민간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런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수많은 소통과 상호 학습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조금은 아직은 서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 코로나 맵을 재빠르게 민간과 함께 손잡고 만든 것처럼 이런 조그마한 실험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좀 학습 공간들이 이 정책 프로세스 안에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효적이다라는 거는 이미 그 많은 뭐 리빙랩, 뭐 혹은 정책랩 이런 도구를 통해서 각국에서 실험을 했고 유효하다라는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부 리빙랩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시민과 그리고 관련 행위자들하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정부를 위한 여러 서비스들도 예전과 다르게 조금 공공 주도가 아닌 같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테이블이 계속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니아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데 뭐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것도 수요자 입장에서 조금 더 촘촘한 설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 느리더라도 같이 회의를 많이 하고 같이 조금 기획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공동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정책 프로세스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정책 프로세스에서도 좀 일어날 수 있다면 충분히 필요에 따른 촘촘한 설계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발표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은 정부 프로세스가 경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직된 프로세스 내에서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실험들을 조금씩 해볼 수 있는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조금은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이제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격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앞서서 이제 리딩하는 위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금은 용기 있게 새로운 어떤 좀 혁신을 정부에서도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관련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토론 시간 거의 다 되었거든요. 예, 마무리 네,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플레이어로서의 정부도 굉장히 신선하고 좋지만 이런 혁신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관련 행위자들을 묶어주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정부의 역할도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대학원생들이 항상 이렇게 판을 깔게 되면은 밤새 토론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하고 싶은 아이디어와 말씀이 많다라는 거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기회를 드리지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 이용자 중심의 어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이 중요하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거버넌스 혁신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주신 것으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플로어 쪽에서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YG전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께서
전자정부와 관련된 어떤 차세대 전자정부 또는 디지털 정부와 관련된 여러 정부의 추진 방향에 있어서 올드한 규제, 예를 들면 어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라든지 대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올드한 규제 등 그런 규제 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이 없다. 그런 것들이 전자정부 안에서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의 의견을, 견해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플로어상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딱 2분 동안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저희 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통부와,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지원하는 이제 기관입니다. 전자정부나 관련 ICT 기관들에게 지원하는 기관인데, 사실 말씀하신 이제 규제 개선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발주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이런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하면서도 이렇게 관련된 규제나 이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 공공기관의 한계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뭐 이제 이거는 사실 제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산재에 있습니다. 뭐 이제 학계도 있을 거고요, 민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무부처의 입장도 굉장히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의견들이나 이런 걸 조율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고시나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규제 개선이나 이런 과정을 이제 밟고 있긴 한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실증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 실증 사업을 실제 수행을 하면서 실제 나타날 수 있는 규제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점 정도로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완전한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만 좀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완벽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화두를 꺼내고 그리고 그 화두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라는 점에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 이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김상길 과장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두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자 AI 공공정책 전공 박사과정의 김상길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체계 정보통신기술 ICT 활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배경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에 관련된 국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에서 ICT의 활용에 대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그리고 한국의 진단 단계, 역학 조사 단계, 환자 및 접촉자 격리 단계, 예방 단계에서 활용되는 ICT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인데요. 일단 전세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3차 대유행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대응 상황 하에서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사회 경제적 혁신을 경험을 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비대면 산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 디지털 유지를 가속화를 위해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화면에 보시는 그 과기정통부에서 ICT 표준화 전략의 17가지의 중점 기술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 적용되는 기술 중에서 AI 데이터라든지 사물 인터넷, 스마트 헬스, 스마트 시티, 공공안전 ICT, 스마트 모빌리티가 보건의료 체계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련돼서 이제 한국 배경으로 좀 말씀드리면 한국이 이제 유행 곡선을 평탄하게 하는데 이제 대응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가 이제 복수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게 대응에 있어서 유행 곡선을 좀 평탄화하는 것이 좀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유행 곡선을 평탄화하는데 성공적인 사례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ICT 체계가 큰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19에 관련된 그 정부 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역학조사 시스템이라든지 마스크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를 잘 대처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한국의 사례는 이제 그동안에 구축해온 ICT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 데이터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 시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비대면 산업이 주목받고 또 ICT 경쟁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촉발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의 ICT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 뒤에 이제 주요 국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계화의 흐름 어딘가에 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강 위협이나 어딘가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 CDC를 운영을 하고 CDC라는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에볼라라든지 신종 인플루엔자든지 뭐 감염병 관련된 감염병을 이제 감시하고 역학조사하고 실험하는 서비스 센터이면서도 또 신규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서 추적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었고요. 영국에도 이제 공중보건청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3년도에 지방정부의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청이라는 중앙기관을 만들었고요. 이 기관에서는 이제 국가적인 건강 위협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환경 위해 요인 등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옆에 보시는 거는 한 10가지의 보건정책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위기 대응 역량 강화라든지 개인 맞춤형 의료라든지 감시 체계 강화가 좀 보건의료 쪽에 좀 더 ICT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유럽 질병예방센터, 예방통제센터입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이 CDC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 각국의 이제 유럽 연합 회원국들에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보들을 뭐 감염병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역학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ICT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캡처해서 올린 부분들은 이제 이 기관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신속하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에서 ICT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감염병 관련된 전자정부 시스템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전자정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진단이라든지 검역이라든지 확진자에 대한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무엇보다도 온라인으로 검역 온라인으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의뢰를 하고 처리 상태를 확인을 하고 또 결과를 회신하는 전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감염병 관리 통합 정보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타 기관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식약처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돼서 감염병에 대한 검사 의뢰나 병원체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역학조사, 환자 관리 등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 정보를 통합DB로 저장을 하고 또 운영을 합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대국민한테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검사나 이런 다양한 통계들을 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3년도에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이제 정부와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구축이 됐는데요. 15년도부터 법정 감염병 대상으로 해서 감염병 관련 7개 영역에 대해서 통합 기능이라든지 하나의 화면에서 이제 관리하는 기능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타 기관과 부처 관련돼서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 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추적 및 치료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된 부분입니다.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진단과 함께 조기 경보라든지 감시를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쓰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동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환자의 동선을 추적을 하고 접촉 가능자를 파악을 해서 감염 차단을 위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확진자 중에서 증리가 경미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이제 입원하지 않는 사람들 모니터링 하는데 이 IT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원격 진료나 원격 처방 등을 통해서 기존 환자의 질환자의 병원을 방문을 제한을 하고 또 물리적인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CT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체계입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ICT 활용의 의미는 이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진단과 검역, 확진자, 그리고 관리 예방까지 해서 전 분야에 대해서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별도의 이제 민간기관 포함을 해서 유관기관과에 대한 협업, 정부와 민간과 협업, 시민 참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염병 대응 방식이 발전되고 있고 거기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ICT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AI 기술을 활용한 진단키트하고 활용해서 이제 진단키트하고 치료제 개발, 그리고 GPS를 활용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관련돼서 다음으로는 이제 스마트 검역 시스템 관련입니다. 스마트 검역 관련 시스템 중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하고 약국 정보를 연계를 해서 처방 단계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적절한 신속한 처방이 지원이 되도록 그런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진 자격 조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에서 국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이제 접수 단계부터 자격 조회를 할 수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지 국가가 어딘지 아니면 감염병이 이제 여부에 대해서 확인도 해주고 보다 신속하게 의료진이 환자를 좀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좌측에 이제 해외 로밍 정보 공유 같은 경우에는 입국자의 입국 방문 국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제3국을 경유해서 우리나라 국내에 입국할 경우에도 감염병에 대해서 유행 국가를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방문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특히 이제 통신사의 로밍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의 오용 국가에 대해서 방문을 갔다 왔는지, 아니면 국내 입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이제 해외 로밍 공유 서비스라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5분 내에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단 단계인데요. 네. 그 해외 여행력 정보 같은 ITS라는 해외 여행력 정보 프로그램이 있고, 특별 입국자 자간 진단 앱 같은 경우에는 자가 진단 앱의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입국한 자들에게 대상으로 공항 검역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개발된 앱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뉴스 기반 통계 검색 서비스라고 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뉴스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산하는 걸 저희 쪽에서 이제 단순하게 보여주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옆에 이제 통계청과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부에 통계 데이터를 좀 제공하는 목적으로 진행됐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역학조사 단계 때 활용인데요. 한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도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을 기반으로 국토부에서 이미 개발을 했던 거를 질병관리청에서 시스템을 이관받아서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 프로세스는 이제 여기 보시는 화면을 좀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환자 및 접촉자 격리 단계입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라고 해서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웹을 통해서 진단 정보나 진단 결과, 그리고 격리자에 대한 상태 관리, 위치 정보 기반의 격리 지역에 대한 이탈 관리 서비스 등을 격리자와 전담 공무원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하는 안전보호 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 단계인데요.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 조치를 위해서 IT 기술을 활용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을 해서 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뭐 식당을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마다 다 활용하고 있고, 이 자료를 토대로 확진자가 나중에 이제 발생했을 때 이 정보를 쓰이게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암호화된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고 양쪽 두 개 기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정보를 토대로 나중에 이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긴급 재난 문자라든지 저희가 매번 핸드폰으로 받고 있는 문자 서비스가 있고,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라고 해서요.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 정보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활용 부분은 코로나19 확산과 방지, 진단, 예방에 저희가 AI를 활용하는 토대인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이제 대기업 기반의 AI 기반에서 이제 코로나 정보를 좀 제공하는 성격 그런 위주로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저희 나라보다 더 AI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과제인데요. 저는 한 세 가지로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하는 이제 정부의 정책과 장기적인 R&D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이 표에서 좀 작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국내 ICT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재원을 좀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R&D 사업이라든지 인재에 대한 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방역 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정보에 대한 수집부터 역학조사까지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 단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보 데이터 관련된 보안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코로나19 발생 후에 이제 향후 또 발생할 질병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정보들이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한양여자대학교의 박병환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네, 발표자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아주 관련된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였고, ICT를 활용해가지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변화 추이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여 발표했습니다. 저는 발표자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 중심으로 보충 발표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팬데믹 현상을 일으켰고, 자택격리라든가 원격 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대두되었죠. 그러므로 전통적 보건의료 제도와 사회복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컬럼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가정, 또 의료, 교육,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질서를 바꿀 것이라고 예측한 바와 같이 향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칼럼에서는 감염병은 인류 공동의 적이며 각 국가에서 투명성과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방역과 예방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생산과 소비, 실물, 금융 등 경제 측면에서 여파 및 비대면의 일상화에 따른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대면 원격 사회로의 전환,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자국 중심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스파타가 이제 가속되었습니다. 또한 위험 대응 일상화 및 회복력 중시 사회 도래 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으로는 보건의료, 교육, 교통, 물류 제조 등 한 8개 분야가 지목되었으며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과 함께 이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의 육성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발표자의 내용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적으로 확산이 가속화되므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ICT를 감염병의 예방, 진단, 또 치료, 더불어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발전과 활용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연구한 ICT 관련 정보 시스템은 기존의 사스나 신종플루의 감염병 시기에 활용하였던 것이며 발생한 자료를 축적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감염병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관련된 시스템에 활용될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분석하고 필요한 분야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 카드사, 또 개인 이동 정보를 포함하는 교통정보라든가 입출국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건의료 체계의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활용하기 어려웠던 의료 서비스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중에 첫째는 개인정보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그에 관련된 규정 및 법 개정, 그리고 시민 홍보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하며, 또한 보건의료 정책을 일관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담 조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 진료 경우는 상세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허용되어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원격 진료에 따른 의료정보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의료 시스템 운영 책임, 또 의료 수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로보틱스, 사물 인터넷의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또 활용하게 되고 비대면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됩니다. 또한 그 축적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발생할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발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이견을 토론해 주시기보다는 어떤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보충적 토론으로 토론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혹시 발표자께서 토론자 토론에 대해서 간략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정확히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박병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제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부분, 보안에서 발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이 무엇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보안 정책부터 해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는 이제 보건 부분만 좀 말씀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보건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 그리고 다른 부분까지 많은 영역에 대해서 ICT의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인공지능, AI,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좀 언급을 조금밖에 못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ICT의 활용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셨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데이터는 대부분 다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정보가 정부에 상당 부분 집적된다는 거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나 ICT 기술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인간에게 이롭게 작동하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로봇 산업, 그리고 전자정부,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해봤습니다. 모두 공통된 이슈는 결국 인간에게 이롭게 작용하도록 ICT 기술이 나아가야 한다. 즉 인본주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번 세미나가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정책 방향에 있어서 발전적 방향 설정에 작은 어떤 기여하게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너무 제가 시간 압박을 많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여유 있게 또 저희 세션을 마무리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